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셰리 파핀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셰리는 1982년 6월 11일에 캘리포니아에서 엄마인 로레타와 아빠인 리차드 사이에서 태어났고 자매로는 실라가 있었어요. 셰리의 가정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지만 셰리는 학교에서 문제아였어요. 예쁘장한 외모로 항상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것이 가능했고 경찰에 잡혀도 요리조리 잘 빠져나갔죠. 이런 성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도 지속이 됐어요. 2000년도에 한 번은 셰리의 아빠였던 리차드가 셰리를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셰리와 리차드가 심한 말다툼을 했는데 그것에 화가 난 셰리는 집을 다 쓰레기장처럼 만들고 물건들을 다 부쉈기 때문이었죠. 셰리의 자매였던 실라 또한 비슷한 일로 셰리를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어요. 2001년 셰리가 만 19살이 되었을 때 셰리는 제임스 레이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들은 교회에서 처음 만났죠. 이들의 관계는 정말 짧게 끝났어요. 제임스는 셰리가 너무 관심에 굶주려 있고 관심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과 없는 이야기들까지 지어내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지쳐서 끝을 내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헤어지긴 했어도 간간히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다음 해인 셰리는 20살이 되었는데 그해 셰리는 션 데발이라는 교회에서 만난 15살짜리 남자아이랑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관계 또한 오래가지 못했고 교회 사람들은 셰리가 항상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교회 사람들한테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랬기 때문에 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2003년에는 셰리의 아빠인 리차드가 자기 통장에서 계속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알아채게 돼요. 그렇게 리차드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은행에 전화를 했고 그동안 셰리가 자기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챘죠. 리차드는 당연히 셰리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셰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자해를 하고 자신의 몸에 멍이 들게 한 후에 엄마가 자신의 몸에 멍이 들게 했다고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할 거라고 협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셰리는 그 후로는 이런 짓을 하지 않았지만요. 3년이 지나고 2006년 셰리는 이번에는 데이비드 드레퍼스라는 남성을 만나게 돼요. 이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결혼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했던 와중에도 셰리는 자기가 어렸을 때 짝사랑했던 남자인 키스 파핀이라는 남자랑 연락을 하게 되죠. 이들은 불륜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들의 첫 데이트 당시 키스는 자기가 셰리랑 중학교 때 주고받았던 쪽지들을 가져와서 셰리한테 보여줬고 지금까지 이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이들은 3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다가 결국 셰리는 데이빗이랑 이혼을 하고 키스와 2009년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딸 하나, 아들 하나까지 낳게 됐죠. 개인정보 사유로 아들의 이름은 가명인 브래드로 하고 딸의 이름은 마야라고 칭하겠습니다. 이들은 꽤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어요. 키스는 판매직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고 셰리는 가정주부였죠. 아이를 낳기 전에 셰리는 굉장히 난폭하기도 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을 낳자마자 180도 바뀌어서 굉장히 모성애가 넘치고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키스 또한 셰리랑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고 키스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가족들이랑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셰리가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완벽한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남편이 일터에 가고 자기가 집에 혼자 있을 때였어요.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뎌서였는지 자신이 집에 혼자 있는 동안 전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하곤 했죠. 그렇게 셰리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였던 제임스 레이스랑 연락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시간이 흘러서 2016년 11월 2일이 됐고 이날은 셰리랑 제임스가 몇 년간의 연락 끝에 드디어 처음 만나기로 약속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날부터 안 좋은 날이 연속이 되게 되죠. 이날 키스는 평소처럼 퇴근을 하고 집에 왔어요. 보통이라면 아이들이랑 셰리가 퇴근을 하고 집에 온 키스를 맞아줄 텐데 이날은 이상하게도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이들은 보통 유치원에서 4시 반에서 4시 45분 사이에 하교를 했고 키스가 집에 온 시간은 5시였기 때문에 그냥 셰리가 아이들을 태우고 장을 보고 오나 보다 하고 기다리게 됐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들은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키스는 휴대폰으로 셰리랑 마지막으로 나눈 문자들을 체크해보게 됩니다. 그가 셰리로부터 받은 마지막 문자는 오전 10시 37분경 집에서 점심 먹을 거야? 라는 문자였고 키스는 오후 1시 반쯤 아니 오늘 늦을 거야 라고 답한 게 다였어요. 키스는 셰리에게도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키스는 유치원에 전화를 해서 셰리가 아이들을 언제 픽업했냐고 물어보게 돼요. 하지만 유치원 선생님은 셰리가 태우러 온 적이 없고 아이들이 아직도 유치원에 있다고 대답을 했죠. 키스는 바로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청하기 전에 아이폰 찾기 앱을 통해서 바로 한 산책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산책로는 셰리가 항상 와서 조깅을 하던 곳으로 셰리가 매일같이 가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셰리를 찾던 키스는 바닥에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셰리의 이어폰과 핸드폰이었어요. 셰리의 이어폰은 휴대폰을 층층 감은 상태였는데 그 이어폰에는 셰리의 머리카락도 붙어 있었죠. 이것을 보자마자 키스는 911에 신고를 했어요. 키스는 자기 엄마한테 아이들을 픽업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신은 그동안 산책로 근처에 사는 이웃들을 만나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중 한 이웃은 실제로 그날 오후 2시경에 셰리가 밝은 핑크색 점퍼를 입고 조깅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을 했어요. 이 산책로는 주택가 근처였기 때문에 만약에 셰리가 중간에 위험에 처해서 비명에 지르면 충분히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비명소리나 수상한 것을 알아챈 사람은 없었죠. 셰리를 찾으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키스 덕분에 이 사건은 주목을 받아서 셰리의 실종 정보는 뉴스에도 실리고 헬리콥터, 경찰견들, 이웃들이 전부 다 동원을 해서 셰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셰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셰리를 찾기 위해서 열린 후원 계좌에서는 6천만 원이 넘게 모이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키스는 익명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됩니다. 자신이 셰리를 찾는 것을 돕고 싶다고 자신이 5천만 원을 후원해 줄 테니까 방송에 나가서 셰리를 돌려주면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있다고 말을 하라고 했죠. 하지만 경찰은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어요. 상대가 익명이다 보니까 5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누가 주는지 밝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니까 적합한 사람을 만들어서 익명의 제보자의 주인공인 것처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찾은 적합한 사람의 이름은 카메론 갬블이었어요. 그는 실제로 인질 협상가로 인질을 구해준 경험이 여러 번 되는 사람이었어요. 카메론의 부인 또한 이 일을 해보라고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카메론은 방송에 나가서 납치범한테 셰리를 돌려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제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들은 보상금을 2배로 1억을 제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런 제보를 받지 않았어요. 경찰은 아무런 단서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용의자로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 용의자로 지목을 받은 건 키스였죠. 보통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용의자인 확률이 높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키스는 거짓말 탐지기도 통과를 했고 알리바이 또한 있었어요. 경찰은 다시 한번 수사의 막다른 길에 달했고 이들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의 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해 추수감사절, 키스는 동네 공원에서 노란 풍선 날리기 행사를 주최하게 됩니다.
희망을 담은 행사였고 혹시라도 셰리가 멀리서 본다면 자신을 찾고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어서 연 행사였죠. 그러던 같은 날 2시간 거리에 떨어진 동네에서는 오전 4시경 앨리슨 서튼이라는 여성이 딸이랑 같이 운전을 해서 가다가 도로가에서 금발의 여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여성은 굉장히 초췌했고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이었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앨리스는 시간도 이르고 저 사람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함정인지 무서웠기 때문에 문은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요. 그리고 앨리슨 뒤에서 따라오던 트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서 금발의 여성과 대화를 했고 그 사람 또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은 즉시 현장에 도착을 했고 여성이 셰리 파핀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찰은 셰리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시켰고 키스는 셰리가 실종 22일 만에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셰리는 발견 당시에 피와 멍으로 온몸이 덮여 있었고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였고 코도 부러져 있고 실종 전보다 몸의 지방이 15%나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셰리는 처음에는 경찰의 협조를 잘했어요. 하지만 트라우마가 강했던 탓인지 여러 가지들을 기억하지 못했죠. 인질로 어떻게 잡혀 있었는지, 누가 그랬는지 등등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흔히 있는 일이기에 경찰은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셰리는 자신이 탈출을 하다가 발목을 크게 다쳤다고 했는데 의사가 검사를 한 결과 셰리의 발목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셰리의 몸에 든 멍들은 여러 가지 단계의 멍들이었는데 그 말인즉슨 멍이 한 번에 든 게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어떤 멍들은 낫고 있는 멍들도 있고 어떤 멍들은 갓 새로 생긴 멍들이라는 뜻이었죠. 경찰은 그리고 셰리의 몸에서 각각 여성의 DNA와 남성의 DNA를 찾았어요. 하지만 경찰 데이터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누구인지 찾을 수가 없었죠. 질문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협조적이던 셰리는 점점 더 반항적이어지고 경찰한테 소리를 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남편인 키스에게 도청장치를 달아서 자신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셰리한테 가서 어떤 해답이라도 얻어오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키스는 그렇게 셰리한테 가서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셰리는 사실 경찰한테 협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납치범이 셰리를 경찰 쪽에 팔아넘길 것이라고 경찰들이 성매매 쪽에 연루되어 있는데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들이 셰리를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했다고 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셰리가 퇴원을 하고 4일이 지나서야 셰리는 드디어 경찰과 인터뷰를 하기로 동의를 하게 됩니다. 셰리는 사건 당일인 11월 2일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셰리는 산책로에 조깅을 하러 갔다고 해요. 그렇게 조깅을 하던 중에 자신의 옆에 차 한 대가 멈춰섰고 뒷문이 열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뒷좌석에는 남미계 여성 2명이 타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고 있었다고 했어요. 셰리는 그렇게 겁에 질려서 차에 타게 됐고 이들은 셰리를 데리고 한 집으로 가서 셰리를 작고 춥고 더러운 방에 22일 동안 가둬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맞고 고문을 당하고 굶으며 지냈다고 했죠. 자신이 지내던 곳은 어두워서 뭘 본 기억은 안 나지만 밖에 거실에서 항상 TV가 크게 틀어져 있던 것과 불을 피우는 것 같은 냄새를 자주 맡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 아이들이 너무 그리워서 자신의 옷을 둘둘 말아서 아이처럼 만들어서 자신의 아이들인 양 안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경찰과 이야기를 하는 셰리는 22일 동안 고문을 당하고 굶었다는 얘기를 남 얘기를 하듯이 웃고 농담을 하면서 가볍게 얘기했어요. 또 셰리의 등에는 납치 동안 새겨진 표식도 발견되었는데요. 영어로 탈출이라고 적혀있는 불로 지져진 표식이었어요. 셰리 혼자서 등에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경찰은 셰리가 웃으면서 말하는 게 이상하지만 그녀의 말을 믿기는 했어요. 경찰은 이제 셰리가 어떻게 탈출을 했냐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탈출을 하던 날 당일
셰리는 옆방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스페인어로 대화를 해서 무슨 내용으로 싸우는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싸움은 점점 더 격해져 갔고 총소리가 났다고 했죠.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셰리를 납치했던 2명의 여성이 셰리의 방으로 들어와서 셰리의 머리에 천을 씌우고 차에 태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차에 있는 동안 셰리는 자기가 그동안 영양실조여서 빈혈도 심하고 그랬기 때문에 의식이 왔다 갔다 해서 차 안에서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기억이 나는 건 그 여자들이 차를 세워서 셰리를 차에서 내려줬고 천을 풀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에서 천이 벗겨지고 차에서 내려지자마자 죽기 살기로 뛰었다고 했죠. 그렇게 뛰다가 앨리슨이라는 여성한테 발견된 것이라고 했어요. 사건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날 때까지 셰리는 경찰에게 범인들의 얼굴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1년 동안은 평소처럼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냈죠. 그러다가 1년이 지나서야 셰리는 그들의 생김새를 경찰에 말해주게 됩니다. 2명의 남미계 여성이고 한 명은 다른 한 명보다 더 어리고 큰 링기거리를 차고 곱슬머리에 갈색 눈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다음 한 명은 긴 머리에 조금 더 나이가 많아 보였고 이 2 여성은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눈 밑으로는 생김새를 모른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들의 몽타주는 대중에 공개가 됐고 현상수배금으로 1억이 걸렸어요. 많은 남미계 여성들이 경찰서에 잡혀왔지만 다들 알리바이가 있었기 때문에 풀려났죠.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점점 셰리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견을 표출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자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비난을 했고 셰리를 처음 목격한 여자였던 앨리슨도 자신이 목격한 셰리의 얼굴은 겁에 질린 상태 그 자체였다고 그것은 누구도 가짜로 연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2017년 한 신문사에서 셰리에 대한 기사를 내게 됩니다. 이 기사에는 주로 셰리가 예전에 얼마나 문제아였고 가족들로부터 돈을 훔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뤘어요. 그리고 한 범죄학 교수가 인터뷰로 자신이 25년간 범죄학 교수와 법 관련 종사자로서 일하면서 셰리 같은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첫째로 보통은 여성이 납치를 당하면 납치범은 주로 남자인데 2명의 여자인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겨진다고 했고 또 범죄자들의 몽타주를 따는데 1년씩이나 걸린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셰리에 대해서 더 깊이 파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네티즌들은 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셰리가 몇 년 전 미혼일 때 올렸던 게시글을 찾게 됐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나는 캘리포니아에서 작은 동네에서 태어났다. 우리 학교는 주로 백인들이 다니는 학교였고 정원이 적어서 모두가 모두를 아는 그런 학교였다. 나는 학교에서 운동을 잘해서 그걸로 알려져 있었고 나의 가장 큰 팬은 내 아빠였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남미계 사람들이랑 자주 부딪히곤 했다. 내가 경기를 할 때도 아빠는 몇 번 경기 도중에 남미 사람들이 납치라고 놀리는 바람에 싸움이 붙어서 쫓겨난 적도 있었다. 나 또한 남미 여자애들이랑 시비가 많이 붙었었다. 그럼에도 나는 성적이 좋았다. 학교에서 집에 울면서 온 적도 여러 번 있었는데 학교에서 남미 사람들로부터 내 스스로를 보호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났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 피가 자랑스럽고 마약도 안 하는 백인인데 남미 여자애들이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한 번은 내가 홈커밍 경기 때 우리 아빠 뒤에 앉아있는 남미애를 봤다. 우리 아빠는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불편한 듯 행동했다. 그러다가 나는 남미애가 아빠한테 얼음을 던지고 히틀러한테 격리를 하는 손 모양 흉내를 내면서 아빠를 놀리는 걸 목격했다. 나는 경기가 끝나고 남미애한테 가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그 애는 나한테도 히틀러라고 놀리기 시작했다.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화나본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그 남미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나를 떼어내는 데는 성인 남성 3명이 필요할 정도였다. 나는 그 애의 코를 부러뜨렸고 눈썹 또한 찢어지게 만들었다. 그 애는 나를 소송하지는 않아서 풀려났다. 라는 내용이었고 계속해서 남미 사람들을 향한 공격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첫째로 백인이 주로 다니는 학교에 다닌다고 했으면서 셰리만 진짜 소수인 남미 사람으로부터 역인종차별을 당한다는 게 말이 안 됐고 고등학교 때부터 남미 사람에 대한 혐오감 같은 게 보였는데 납치도 남미 사람한테 당했다고 계속 일관적으로 남미 사람들이 향해서 공격하는 듯한 것에 사람들은 이상함을 느끼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셰리의 가족들은 나서서 이건 셰리가 올린 글이 아니라고 동명이인이 올린 글이라고 변호를 했죠. 이렇게 사람들은 50대 50으로 의견이 나뉘어서 셰리가 올린 글이 맞다, 아니다를 2022년 3월까지 논했어요. 2022년 3월 3일 셰리는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에 내려주게 됐고 경찰은 피아노 학원 앞에서 셰리를 체포하게 됩니다. 경찰은 사실 집에서 피아노 학원까지 따라갔다가 아이들이 학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난 후에 셰리를 체포한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엄마가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면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죠. 체포가 되던 셰리는 소리를 지르고 격하게 반항을 했어요. 휴대폰까지 던져서 액정이 나갔고 발로 차고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큰 소란을 피웠고 결국 이것 때문에 학원 안에 있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창문을 통해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게 됐고 이때 결국 아이들도 체포되는 장면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셰리는 거짓 진술, 사기죄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경찰은 셰리의 몸에서 나온 DNA를 조사하다가 그 DNA가 셰리의 전 남자친구인 제임스 레이스의 DNA와 매칭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제임스를 불러서 취조를 하기 시작했고 제임스는 바로 모든 것을 얘기하기 시작했죠. 셰리는 납치된 적이 없고 다 가짜고 사라진 22일 동안 자기 집에서 자기랑 같이 지냈다고 했어요. 11월 2일 제임스는 셰리랑 만났는데요. 셰리는 운동을 끝내고 집에서 제임스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임스는 셰리를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갔죠. 셰리는 자신이 제임스랑 함께하고 싶은데 자기는 결혼도 했고 2명의 아이도 있어서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납치극을 꾸미면 최소 1달 정도는 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자기가 제임스랑 그 시간 동안 달콤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셰리는 산책로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의 휴대폰을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놨어요. 사람들이 발견을 할 수 있게 말이죠. 처음에 셰리랑 제임스는 알콩달콩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셰리는 납치극에 너무 빠져서 제임스에게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해서 몸에 멍이 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뉴스에서 자기의 이야기가 큰 화제거리라는 것을 본 셰리는 사건에 맞게 자기가 연기를 제대로 해야겠다 싶어서 제임스에게 커튼을 닫히고 자기가 햇빛을 못 보게 해달라고 시켰어요. 나중에 발견됐을 때 최대한 창백하고 아파 보이게 말이죠. 등에 있던 표식도 셰리가 제임스한테 부탁을 해서 제임스가 나무를 태우는 도구로 셰리의 등에 새겼던 것이었어요. 또 밥도 일부러 굶고 제임스의 집에 있는 방 중에 하나를 다 비우고 어둡고 춥게 만들어서 자신이 시작한 납치극 놀이에 푹 빠져서 진짜로 납치된 것처럼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셰리는 생각을 하다가 추수감사절에 자기가 돌아가면 가족한테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추수감사절 시기에 맞춰서 집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제임스를 시켜서 공구점에서 쇠사슬이나 집타이 같은 거를 사와서 자기를 묶은 다음에 풀어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제임스의 사촌 또한 증인으로 나서서 실종 기간 도중에 제임스의 집에서 셰리를 2번이나 봤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제임스한테 왜 진작 경찰에 말을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제임스는 경찰이
먼저 자기를 부를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싶었다고 했죠. 셰리는 그렇게 경찰한테 취조를 받게 되어 취조를 받는 동안 남편이었던 키스는 셰리의 옆을 지켰죠. 경찰은 시간 지체할 것 없이 제임스의 집 사진을 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 집이 셰리가 납치되었던 집이냐고 물었습니다. 이 집의 사진을 보면 셰리가 조금이라도 움찔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셰리의 표정은 무표정 그 자체였고 담담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셰리는 경찰한테 만약 경찰이 지금 셰리의 납치범을 찾으려고 하는 거라면 그만 찾아도 된다고, 납치범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 무사히 올 수 있었던 거라고 말을 하게 돼요. 경찰은 즉시 셰리한테 납치범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안다고, 제임스가 와서 모든 사실을 다 밝혔다고 말을 하게 되죠. 셰리는 극구 부인을 했어요. 이거를 다 듣고 있던 키스는 충격을 먹고 말없이 방에서 나가게 됐죠. 그리고 키스가 방에서 나가자 셰리는 경찰을 향해서 조금 더 털어놓게 됩니다. 셰리는 자기가 키스와의 결혼 생활 동안 제임스를 포함한 여러 다른 남성들이랑 바람을 핀 게 맞다고 털어놓았고 자신이 크게 후회 중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고 셰리뿐만 아니라 키스도 셰리를 찾는다고 후원 계좌를 열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키스 또한 혐의가 씌워질 가능성이 있다고만 알려주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키스랑 셰리가 후원 계좌에서 받은 돈으로 개인 카드 빚을 갚은 사실이 드러났고 셰리는 심지어 납치 피해자 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서 경제적 후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에까지 지원을 해서 3천만 원 정도를 더 타서 쓴 것이 밝혀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작년인 2022년 4월 13일 셰리는 성명문을 내놓게 됩니다. 제가 한 짓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진술은 다 거짓이었고 저를 납치했다는 남미계 여성들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달인 4월 말에 키스는 셰리한테 이혼 소송을 하게 되고 양육권까지 다 가져가게 됩니다. 셰리의 재판은 2022년 9월이 돼서야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녀는 겨우 18개월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형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